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채널, 여유로운 노후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집에만 돌아오면 아내가 황급히 목욕 수건부터 걷는 겁니다. 그 사소한 행동에 의심이 들어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죠.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낯선 남자가 제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단순한 외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욕 수건 한 장이 저를 끔찍한 비밀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비밀은 저를 한 가정의 가장에서 한순간에 이방인으로 만들었고 곧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신생아 뒤바뀜 사건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뒤바뀐 제 친아들을 되찾아야 할지 저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시작된 제 마음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나이는 35이고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난 남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업에 단정한 외모, 책임감 있는 성격 덕에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죠. 아내 수진과는 1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상냥하고 똑똑한 여자로 원래 저와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동네 보건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주거단지에 있는 아파트 12층에 살았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아내, 스트레스 없는 직장,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살림 잘하는 아내를 얻어 복받았다며 저를 부러워했죠. 수지는 정말 요즘 보기 드문 현모양처였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남편을 위할 줄 알고 아이를 끔찍이 사랑했죠.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이나 화장품에 욕심내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수지는 1년여 전에 처사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로 보건소도 그만두고 집에서 온전히 육아에만 전념했죠. 저도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도록 작은 약국을 하나 차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아이디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처방전 공부까지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아내와 아이에게 온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약 석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었죠. 제가 정시에 퇴근하든 예고 없이 일찍 귀가하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는 늘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베란다로 달려가 널어놓은 목욕 수건을 황급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편이 왔는데 어지럽게 널린 빨래를 보이는 게 민망해서거나 혹은 햇볕에 수건색이 바를까봐 그러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은 바로 그 수건이었습니다. 노란색 목욕 수건. 네, 저는 그 색깔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온통 초록색, 화분과 아이의 작은 옷가지들로 가득한 베란다에서 유독 눈에 띄는 선명한 노란색이었죠. 어떤 날은 빨간색, 어떤 날은 파란색이기도 했지만 노란색 수건이 걸려있는 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문을 열기 전 문틈으로 엿보았을 때도 수지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허둥지둥 베란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는 빨래가 덜 말라서 다시 널고 있었다며 어색하게 웃었죠. 신경 써서 볼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몇 번 떠보듯 물어봤죠. 수건 빨래를 왜 이렇게 자주 해? 매일 가는 거야? 수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습관이야. 목욕 수건은 오래 두면 꿉꿉하고 피부에 안 좋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금 늦게 퇴근한 날이었는데 그 목욕 수건이 빨래 바구니에 있더군요. 그런데 축축했습니다.
방금 걷었다는 뜻이었죠. 그날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쨍쨍해서 빨래가 마르고도 남았을 날씨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민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인 민준은 성격이 냉철하고 예리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내 아내는 거의 집에만 있는데 네가 올 때마다 그렇게 과도하게 경계하는 것도 수건을 숨기는 것도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 혹시 그 수건이 암호 같은 거 아닐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호라니 싸구려 탐정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일리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수건을 거둘 때의 다급함, 예고 없이 돌아온 저를 봤을 때의 눈빛. 모든 것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어쩌면 그 수건은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니 오히려 더 다정하게 아내를 대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깔끔했고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으며 저녁 식사는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예전 같은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안을 때마다 차가운 쇠처럼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근무가 일찍 끝나 아내를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미리 연락하지 않았죠. 오후 4시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쓴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올려 마스크를 벗으며 무심하게 말했죠. 한참을 눌렀는데 이제야 문 열어주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서더니 황급히 마스크를 다시 쓰며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어라 물어볼 틈도 없이 그는 몸을 돌려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집을 잘못 찾았다니. 마치 제 집인 양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고 한참을 눌렀다며 타박하는 말투까지. 그건 누가 봐도 낯선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여보? 제가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아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마 층을 헷갈렸나 봐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내는 또다시 베란다로 달려가 노란색 수건을 걷었습니다. 또 그 수건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마다 나타나는 그 수건.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침묵한다면 저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으리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의 옆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카메라를 설치해야겠다고. 만약 그 목욕 수건이 정말 암호라면 그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진실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을지라도 저는 똑바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현모양처의 모습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온전한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일찍 회의가 있어 가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지는 가볍게 하품을 하며 아침 꼭 챙겨 먹으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챙기는 듯 했지만 때로는 너무 완벽한 것이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단골 전자제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고는 집에 있는 아들 방에 달아줄 물건이라도 사러 온 줄 알더군요. 저는 최고급 초소형 카메라를 골랐습니다. 크기는 손톱만 하고 와이파이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기종이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대용량 메모리 카드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수지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죠. 저는 며칠 전 비 때문에 화분 몇 개가 쓰러져서 베란다 정리를 좀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러라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는 아이 옆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틈을 이용해 가장 큰 화분 아래쪽 틈새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잎이 무성한 덩굴 식물이라 렌즈를 가리면서도 거실과 현관문 전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각도까지 신중하게 계산했죠. 오후에 베란다에서 역광이 생기지 않도록 빛의 방향까지 조절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아내와 아이 옆에 잠든 척 누웠습니다. 하지만 속은 불이 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결백일까요?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드러나는 진실일까요? 이틀 후 저는 일부러 당직 근무를 신청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저는 평소보다 더 늦을 것이고 수술 후 환자를 돌봐야 해서 병원에서 잘 수도 있다고 일부러 흘렸습니다. 수지는 별말 없이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아내는 웃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현모양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빠져나왔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대신 단골 카페로 가 구석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오전 9시쯤 수지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주방을 정리하고 동요를 틀어놓고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오전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저는 아내가 베란다로 나가 목욕 수건을 탁탁 털어 널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그 노란색 수건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정확히 11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조용했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이 살짝 놀라는가 싶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 렌즈로 밖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 그 남자였습니다. 큰 키에 흰 셔츠, 짙은 색 청바지. 그는 전혀 주저함 없이 마치 제 집인 양 아주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그의 팔을 끌어당겨 문을 닫고는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아니었고 집을 잘못 찾아온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내연남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그가 제 아내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밤 제가 끌어안고 잠들던 아내,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소파로 가서 나란히 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지만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거의 1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망치로 제 심장을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욕 수건 한 장, 그 보이지 않는 암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나 단순하고 치밀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 수건은 암호였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수지는 수건을 넣고 제가 퇴근할 때쯤이면 걷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늘 노부부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신호를 보고 찾아오면 되는 것이었죠. 문자도 전화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어떻게 아내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바로 옆방에서 잠들어 있는 이 집에서, 바로 이 공간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수지는 아이와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당직 힘들지 않았어요, 여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죠. 그냥 좀 피곤하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수지는 다정하게 의자를 빼주며 저를 앉혔습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에 곱게 개켜져 있는 목욕 수건을 보았습니다. 베란다 밖에서는 여전히 푸른 화분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분 중 하나 아래에 배신을 매시간 기록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는 사실은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와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분노, 고통, 의심, 그리고 배신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내일 제가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이 여자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침실을 비추며 평온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바깥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고 저를 등진 채 깊이 잠들어 있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근한 고통이 피어올랐지만 소리내 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소리치고 물건을 부수고 아내를 흔들어 깨워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하고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니 그 안에는 훨씬 늙고 지쳐 보이고 무언가 산산조각 난 듯한 눈빛을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수진에게 아이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알아봐 주기로 했던 약국 자리에 대해 물었죠. 수지는 여전히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세탁 바구니에 있는 노란색 목욕 수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노란색이었습니다. 아무 해가 없어 보였던 그 물건이 어둡고 추악한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다니. 오전 내내 저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찍힌 영상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아주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의 내연남은 제가 없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올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너무나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제가 늘 외투를 걸어두던 바로 그 옷걸이에 자신의 외투를 거는 모습까지. 제가 사랑하고 지켜주고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아내는 그 남자에게 웃으며 차를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뜨겁게 환대하는 연인처럼요. 저는 두 사람이 소파에 뒤엉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제 아들의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씻지 않은 이유식 그릇도 보였죠. 그들은 이 집에서 제 가족과 아이에게 속한 모든 것들 한가운데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바로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엄마가 저 문 너머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행복, 도덕, 그리고 가정에 대한 믿음까지 모욕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좀 만나야겠다. 급한 일이야. 민준은 길게 묻지 않고 자기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눈빛만 보고도 심각한 일임을 알아차리더군요. 알아낸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열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민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쓰레기네. 저는 이마를 짚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아직 아내를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면 서로를 위해 놓아주는 게 맞아. 어떤 길을 선택하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증거는 확보했으니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더 모아두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영상 하나는 사고나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명백히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제가 아내와 대면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심지어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통이지만 여러 번은 명백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자상한 남편이자 좋은 아빠였습니다. 수진을 도와 아이를 돌보고 요리하고 집을 청소하고 심지어 아내를 위해 약국 자리를 보러 가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마다 저는 그녀의 눈빛, 몸짓, 목소리 톤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아마 수지는 제가 의심을 거두었거나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건을 널었고 저에게 미소를 지었고 제가 지나갈 때 제 어깨를 가볍게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카메라를 확인하며 그 두 배신자의 모든 영상, 모든 표정, 모든 순간을 저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다고 말할 때마다 어김없이 30분 뒤에는 노란 수건이 베란다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마치 집주인인 양 들어왔죠. 부부처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심지어 한 번은 제 아들을 안아들고 놀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빠라도 되는 것처럼요.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밤 어두운 서재에 앉아 조용히 영상을 돌려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술 한 병을 다 비우고 책상에 엎드려 패배자처럼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다정했죠. 한 번은 제 옆에 앉아 웃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일이 힘든 거예요? 저는 아내를 돌아보며 피곤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런가 봐.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웃지 않는지 알아? 당신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의 나약함에 구역질이 나기 때문이야. 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았지만 지금 폭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단계, 현장을 덮쳐서 그 배신자 같은 여자 앞에 서서 똑똑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 목욕 수건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바로 그 수건이 우리 결혼 생활의 수위가 될 것이라고. 그 작은 카메라가 담아낸 영상들을 다시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마비되는 느낌이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그 남자는 찾아왔습니다. 노란색 목욕 수건이 나타날 때마다 제가 아들을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던 바로 그 거실 소파 위에서 뻔뻔스러운 애정 행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매일 밤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독한 술로 목을 태울수록 제 안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조용히 이혼하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 치욕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모든 신뢰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서 제 핏덩이 같은 아들이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그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상을 들이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을 보고 싶었고 수진이 몇 달 동안 속여온 남편과 직접 마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도 장님도 귀머거리도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부모님께서 손주를 하루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이를 끔찍한 장면에서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말했죠. 부모님이 비니 며칠 보고 싶다고 하시네. 내가 요즘 바빠서 통 못 뵙기도 했고 오늘 점심때쯤 데리고 다녀올게. 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는 집에 남아서 아이가 어지럽힌 장난감도 정리하고 밀린 빨래도 좀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가 그 내연남을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나 하룻밤 자고 내일 올게. 당신도 좀 푹 쉬어.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도 참아, 아들. 그날 점심, 저는 아이를 안고 옷가지와 분유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댁으로 가는 대신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자마자 제가 무슨 미친 짓을 하려는지 알아차렸죠. 너 정말 괜찮겠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는 못 참겠어. 민준은 한숨을 쉬며 아이를 받아 안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비니는 내가 보고 있을게. 하지만 너 제발 이성을 잃지 마. 살인사건으로 번지게 하지는 말라고. 저는 메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야.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오후 3시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한 층 한 층 올라가 우리 집 바로 아래층인 11층에서 멈췄습니다. 복도 구석에 비어있는 세대의 베란다를 통해 우리 집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시계처럼 베란다에 노란색 목욕 수건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당장이라도 달려 올라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남자를 붙잡아 죽도록 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켜 카메라에 연결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서로를 껴안고 웃고 익숙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죠. 오후 5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저는 12층으로 걸어 올라가 우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그 열쇠.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났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렸고 그 남자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서 마치 낯선 사람들을 보듯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수진이 더듬거리며 말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방금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야. 당신이 널었던 모든 수건, 모든 포옹, 모든 입맞춤, 내가 전부 다 보고 있었어.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옷을 주워 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앉아,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이 영상 전부 불법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넘길 테니까. 그는 얼어붙은 채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당신
그 노란 목욕 수건이 우리 결혼 생활을 끝장냈다는 거 알아?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닦을 새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요. 미안해.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면서 내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이 남자를 소파에 눕혀 그걸 실수라고 말하는 거야? 수지는 흐느꼈고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기, 일단 진정하시고. 저는 그를 향해 획 돌아보며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아주 침착해. 네가 맞은편 1202호에 사는 놈이라는 것까지 알 정도로 아주 침착하다고. 수건 보일 때마다 넘어왔지. 이따위 수건 아무놀이가 아주 대단한 작전이라고 생각했나?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감정이. 저는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감정. 그럼 여기 서서 저 여자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유가 뭔지 똑똑히 말하는 거나 들어봐. 수지는 계속 울기만 하다가 이내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바빴고 차가웠고 예전처럼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았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려고 죽어라 일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돌아서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혼 서류야. 난 이미 사인했어. 당신이 어떻게 살든 누구랑 살든 상관 안 해. 하지만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한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는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내연남이 그녀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설 때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잘 가, 수진. 그리고 그 목욕 수건 고마웠다. 그날 이후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따뜻한 집은 저녁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나던 그 집은 버려진 자취방처럼 차갑고 휑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보, 밥 먹어요. 라고 부르는 수진의 목소리도 엄마를 옹알거리던 아이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베란다에 나가 노란 수건을 걷던 사람도 없었죠. 배신의 증거였던 그 수건은 그날 밤 더러운 기억의 조각들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방긋 웃으며 두 팔을 벌리는 아이를 보니 또다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뿌리까지 썩어버린 결혼 생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이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멀리 여행 가셨어. 아들. 이제 아빠랑 둘만 남았네. 이 작은 아이는 제 마음속의 짐을 이해할 리 없었습니다. 아이는 온종일 옹알거렸고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를 재울 때마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내민 지 일주일 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방, 지금 집에 좀 가도 되겠나?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세요. 저 집에 있습니다. 장모님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에 찾아오셨습니다. 비옷을 입고 두꺼운 종이 가방을 든 채 찬바람에 작은 몸을 떨고 계셨죠. 저는 서둘러 수건을 들여 머리를 닦게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드리고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붉어진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참 어리석었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줄은 몰랐어. 알았다면
자네가 이렇게 고통받게 두지 않았을 걸세. 저는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역시 친딸에게 믿음을 배신당한 피해자였으니까요. 장모님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예전에 나한테 썼던 편지일세. 붙이지는 않고 친정집 서랍에 넣어뒀더군. 어제 우연히 발견하고 읽어봤는데 자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의 손 글씨였습니다. 단정하고 부드러운 지난 몇 년간 제 생일 카드에 적혀있던 바로 그 글씨체였죠. 저는 편지를 펴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나 자신이 변해가는 게 느껴져. 나 자신이 무서워. 이 결혼 생활에 지나친 평온함이 두려워. 준호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완벽해. 날 위해 모든 걸 해주지만 나는 외로움을 느껴.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만져주지 않고 갈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도 않아. 퇴근 후에 갑자기 나를 끌어안는 일도 없어졌어. 아이를 낳은 후로 나는 그냥 집안의 그림자, 집안일을 하는 사람, 그의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된 것 같아. 더 이상 그를 미치게 하던 여자가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같은 동네에 살았던 강우 씨를 만났어.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가 우리 집 맞은편으로 이사 왔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인사, 그러다 문자, 그러다 눈빛. 나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그가 준호 씨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혼초 준호 씨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같았기 때문이야. 나는 너무 안전한 결혼이 무서웠어. 침묵이 무서웠고 저녁마다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밤들이 무서웠어. 엄마, 언젠가 준호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다만 그가 다음에 만나는 여자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기를, 그래서 그녀가 집안의 희미한 그림자가 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린 아픔만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외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점에서 그녀는 자신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잊혀졌다고 느꼈고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침묵하는 남편이었고 일을 집으로 가져오는 남편이었고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배신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딸 대신 내가 사과하겠네. 자네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우리 손주 보러 종종 와도 되겠나? 내 첫 외손주일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셔도 괜찮아요. 어머님. 하지만 아이에게 수진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복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놓쳐버린 믿음의 몫까지 채워주는 온전한 아빠가 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장모님과의 대화와 수진의 고백이 담긴 편지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신과 눈물, 조용한 이혼까지 모든 것이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가슴을 찢어놓고 빠르게 지나갔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수진의 옷들을 차곡차곡 접어 상자에
담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민 그날 이후로 아내에게서는 어떤 문자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한 번 놓기로 마음먹으면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마 그녀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싱글 대디로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죽을 끓이고 분유를 타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준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서둘러 퇴근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녁을 차리고 집을 치웠죠. 한 번은 아이가 미열이 있어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 이마를 아이의 이마에 대고 힘내야 해. 이제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친구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저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이 필요했죠. 비록 혼자이지만 더 이상 거짓은 없는 평온함. 제 유일한 친구인 민준이가 가끔 맥주 몇 캔을 사들고 놀러와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야, 너 이러는 거 보면 내가 축하를 해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호라비가 애 키우는데 얼굴은 더 훤해졌네. 저는 민준과 함께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피로가 쌓여 있는지는 저만이 알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를 위해 살았죠. 자신의 집에서 엄마가 배신하는 장면을 목격할 뻔했던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달 중순 제가 막 아이를 재우고 나왔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17분.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제 집에 몰래 드나들고 제 아내를 소파에서 끌어안던 그 남자가 지금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차가운 표정으로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굳어 있다가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입니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분만 이야기 좀 합시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싶었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몰래 드나드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었죠. 대신 마치 그 자신도 어떤 폭풍우 속에서 버티고 있는 듯 무겁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밖에서 하죠. 당신은 2번 다시 내 집에 발들일 자격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복도에 섰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열어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는 침을 삼키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와 당신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수진 씨가 확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런 의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걸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명하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척추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수치들, 이름들, 생물학적 코드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한 줄의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 때문인지 그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증오한다는 거 압니다. 그럴 자격 충분하고요. 하지만 수진 씨가 우리 둘 모두에게 이런 짓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저 역시 그저 장기짝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왔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가 집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내 아이가 정말 맞기는 한 걸까?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걸 나에게 주는 겁니까? 당신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 내 아이도 당신 아이도 아니라면 우린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당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떠났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아이를 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는 제가 사준 곰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죠. 이 아이는 지난 1년 동안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랑을 다해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대한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인가? 만약 아니라면 나는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사람의 조각처럼 이 아이를 지킬 힘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내연남이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멈추지 않는 깊은 상처처럼 책상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빼곡히 적힌 글자들과 숫자, 생물학적 기호들은 마치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길을 잃는 미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냉정한 한 줄의 결론이었지만 제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믿음을 날려버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돌처럼 굳은 채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지난 1년 넘게 저는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매일 밤 안아주고 매일 아침 이마에 입을 맞추고 하나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담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단 한 줄의 글씨 때문에 저는 끔찍한 질문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남자의 아들도 아니고 어쩌면 내 아들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살짝 내리깐 눈물 흘리며 하던 말들, 그리고 그 남자를 마치 합법적인 남편인 양집 안으로 들이던 그 모습까지. 저는 제가 무심하고 차가운 남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어느 정도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마저 거짓이라면 수진의 배신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파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일하는 병원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7년 넘게 일했기에 제가 내부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서류 제출에 필요한 친자 확인용이라고 둘러댔죠. 다들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머리카락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해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던 젊은 기사님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3일 정도 걸릴 겁니다. 선생님. 3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수진과 함께 살았던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저는 두 개로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아이가 제 핏줄이기를, 그래서 어떤 의심도 없이 계속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랐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이 또 다른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을까 두려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제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출력된 종이는 반으로 접힌 채 제 바로 앞에 놓여 있었죠. 차마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판결문을 보듯 그 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후 펼쳤습니다. 결론,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심장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줄의 글씨, 하나의 결론.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끝없는 허공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온 마음을 바친 남자가 그 아이가 전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그 감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죠. 텅 빈 머리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 질문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얼마나 많은 남자와 잠을 잔 것일까? 어떤 상황에서 임신을 한 것일까? 그리고 나는 바보같이 남의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대리 아빠가 되어버린 것인가?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플라스틱 장난감 조각들을 맞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는 고개를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 왔다. 아빠, 이것 봐요. 나 그림 맞췄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생물학적으로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온전한 믿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저 문 뒤에서 숨기고 있는 추악한 이야기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으로 다가가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우리 아들 정말 잘 맞췄네. 제가 연기를 하는 건지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심장이 너무 아파서 분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짧게 단 한 줄이었죠.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당신 알았군요. 말해. 누구 아이야? 침묵.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남자도 아빠가 아니더군. 또 누가 있는 거야? 수진. 도대체 몇 명이랑 잔 거야?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확실하지 않아. 그때가 산후 우울증이 심했을 때였어. 당신은 집에 없었고 난 너무 외로웠어. 그냥 사랑받고 싶었고 누군가 날 만져주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을 뿐이야. 그러다 친구들이랑 바에 가서 술에 취했고 그렇게 됐어.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내연남도 저도 아닌 술 취한 하룻밤에 만난 얼굴도 모르는 어떤 남자. 이름도 얼굴도 기억도 없는 그 남자의 하룻밤 결과물이 바로 이 아이라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목을 작은 팔로 감싸 안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핏줄도 혈연도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 제 삶의 이유였고 모든 고통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닐지 몰라. 하지만 넌 아빠의 세상 전부야. 그리고 아빠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한 약속, 한 맹세였습니다. 저는 운명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운명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갈 방법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그 밤으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품에 안고 재우던 아이가 제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날부터 저는 잿더미 속에서 억지로 웃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저는 유일하게 빛나는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었죠. 저는 수진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뻔뻔하게 외도를 저지르고 아들의 진짜 신분까지 숨기고 본능을 좇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돌아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정문을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 나 아들 좀 보고 싶어. 돌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림색 긴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도 스캔들 뒤에 숨어 도망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무언가 계산적인 듯한 새로운 모습의 수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다가 이내 소리쳤습니다. 엄마다. 아이는 제 손을 놓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막을 틈도 없이 그저 수진이 아이를 끌어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 외에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집에 가자, 아들. 수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10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안 됐습니다. 그녀가 배신을 저질렀던 바로 그 장소는 절대 안 됐습니다. 저는 아파트 옆 작은 공원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근처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죠.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미워하는 거 알아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오늘 온 건 해명하거나 애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분명히 하러 왔어요. 내 아들 다시 데려오고 싶어요. 저는 마치 그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데려와, 장난해? 당신은 애를 버렸어. 심지어 누구 아이인지도 확신 못했잖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가 애를 안고 있는 동안 당신은 그 남자랑 소파에 누워 있었어. 무슨 자격으로 애를 데려온다는 말을 하는 거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낳은 아이예요. 난 걔 엄마라고요. 당신이 나랑 아들 사이를 막을 순 없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아니야. 당신은 하룻밤같이 잔 남자 얼굴도 기억 못하면서 임신한 사람일 뿐이야.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아이가 열날 때 밤을 새우고 아이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야. 당신은 더 이상 걔 엄마가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죠. 변호사 선임했어요. 법원에 양육권 소송 낼 거예요. 어차피 당신도 친아빠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난 친아빠가 아니지. 하지만 그 아이 출생신고서에는 내 이름이 아빠로 올라가 있어. 1년 넘게 내가 키웠고 나한테는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 당신한테는 당신 스스로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친엄마라는 이름 말고 뭐가 있는데? 수진의 몸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죠. 나도 내 잘못 알아요. 하지만 나 심리 상담받고 있어요. 치료받고 있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내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크길 바라요. 당신 아내는 될 수 없지만 내 아이의 엄마는 되고 싶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집에 가자, 아들. 아이는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건 법정에서 해결해.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꽉 잠겨 있었죠. 수진이가 양육권 소송 건데 나 어떻게 해야 하냐.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변호사 필요하겠다. 최고로 유능한 놈으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있어. 내가 자리 마련해 볼게.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법은 이성적이지만 아이에게는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언젠가 법원이 수진에게 면접 교섭권을 주고 그녀가 온갖 방법으로 아이를 제게서 떼어놓을까 두려웠습니다. 안 돼. 아이를 잃을 순 없어. 2번 다시는. 저는 곤히 잠든 아이를 보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제가 사준 곰인형이 들려 있었고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핏줄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 심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에야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월요일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방법원 앞에 섰습니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공기는 제 가슴 속에 차가운 물방울처럼 맺히는 듯했습니다. 법원 입구에는 민준이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어두운 색 넥타이,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쪽은 임 변호사님이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분. 이런 양육권 분쟁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시는 분이니까 걱정 마. 임 변호사님은 실력도 좋으시고 상대방에게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으시지.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제가 곧 들어갈 법정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임 변호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검토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박준호 씨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웠고 양육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 의료, 기록, 사진, 그리고 카메라 영상까지 모두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상 합법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반면 상대 측, 즉 전 부인께서는 외도 사실뿐만 아니라 한동안 아이를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죠? 제가 물었고 심장이 살짝 조여왔습니다.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연아라는 이름의 꽤 악명 높은 여자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당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신은 면접 교섭권만 얻고 양육권은 생모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절벽 끝에 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둘 수는 없어. 나는 이미 충분히 겪었어. 저 아이는 내게 남은 전부라고. 재판정은 작았고 나무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죠. 수지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눈 밑은 잠을 못 잔 듯 퀭했습니다. 옆에는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분명 조연아 변호사일 겁니다. 저는 수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도 밖에서 민준과 함께 놀며 어른들의 첫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인생이 낯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저울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중년의 엄격한 인상의 남성이었고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그는 양측을 보며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 사건으로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특히 혈연 관계에 대한 복잡한 정황이 있는 만큼 재판부는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조연아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이수진 씨는 이 아이를 낳은 생모입니다. 결혼 생활에 과오가 있었을지언정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늘 존재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심리치료를 받았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잠시 아이를 돌보지 못했던 것은 산후우울증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사의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지금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재판부께서 아이가
모성애의 결핍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 쪽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 눈물이 그녀가 저지른 일들을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을 넘어섰던 사람이 모성애라는 두 글자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박준호 씨는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가르치고 사랑해온 사람입니다. 경제적, 의료적, 교육적 책임 모두 그가 감당해 왔습니다. 출생 신고서상 그는 합법적인 아버지입니다. 비록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지만 법은 핏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현재 양육자가 충분한 자격, 애정, 그리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생모인 이수진 씨는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연남이 아이를 안고 놀게 하는 동안 자신은 소파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집안 카메라 영상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를 남겨두고 3개월 이상 연락 없이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어머니로서의 도덕적 자격이 있습니까? 방청석이 웅성거렸고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연아 변호사가 급히 일어나 반대하며 법적 감정전의 영상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사본을 제출하고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은 제 의뢰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택에서 촬영된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판사는 양측에 진정할 것을 요구하고는 법원 서기에게 영상을 재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수진이 낯선 남자와 입을 맞추고 마치 한 가족인 양아이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모두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수진은 오열하며 얼굴을 가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판사의 낮고 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임 변호사가 마무리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이에게는 이름뿐인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곁에서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쳐주는 진정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박준호 씨입니다. 휴정 후 판사는 임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기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 양육권을 박준호 씨에게 부여한다. 이수진 씨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이를 거주지 밖으로 데려갈 수 없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까지 일부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고 어깨는 터질 듯이 들썩였습니다. 제가 재판정을 나설 때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준호 씨.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래도 아이는 내 피부치잖아요. 저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피부치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아빠와 안전한 집이 필요하지. 그리고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갔었어? 아빠.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인생의 거짓이 넘쳐나더라도 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임시 판결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예전처럼 싱글 대디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란하게 나타나지도 집에 찾아와 아이를 달라며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끈질기고 계산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첫 재판 이후 수지는 거의 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옛날 사진 한 장, 때로는
오늘 날씨 추운데 아이 따뜻하게 입혀줘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적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제 삶에 서서히 침투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달콤한 침투였습니다. 예정을 자극하고 우리가 부부였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저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속았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진심이라고, 그 다정한 손길이 결코 내 등 뒤에 비수를 꽂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노란 목욕 수건에서부터 친아들이라 믿었던 아이의 진짜 신분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쌓인 배신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충격에 빠뜨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날 오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막 데리고 나와 내일 근무 일정을 확인하려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정확히 30초 뒤에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옆집 남자도, 술집에서 만난 낯선 남자도 아닙니다. 진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누구시죠? 당신은 누굽니까? 바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문자는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 지인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수진의 과거에 있었던 사람인가? 잠시 후 다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과거에 수진 씨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내였을 때 임신했지만 낯선 남자의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동생 아이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제가 스마트폰을 뜨거운 석탄처럼 내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 남동생. 저에게는 4살 어린 준서라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가족에게 적잖은 문제를 일으켰던 녀석이었죠. 대학 졸업 후 준서는 여러 곳을 떠돌다가 다른 도시의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가끔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형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1년여 전 설날, 수진이 아이를 낳은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의 가족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준서는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야간 당직이라 수진과 아이만 집에 있었고 준서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차가운 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저는 즉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아주 오랫동안 울린 후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약간 게을렀죠. 형, 웬일이야.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준서야, 시간 좀 있니? 서울로 와서 형 좀 만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형. 중요한 일이야. 최대한 빨리 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야.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일정 조정해 볼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죠. 저는 그 문자가 거짓이기를 바라는지 사실이기를 바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서 등 뒤에 칼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희미한 불빛 아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콧날, 그리고 뺨에 보조개까지 저와는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핏줄인 것처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아이가 제 아내와 제 남동생 사이의 근친상간의 결과물이라면 그건 더 이상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제 혈육일지라도 결코 아물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일 후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터미널에서 녀석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곧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복잡했습니다. 잠 못 이룬 밤들 때문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준서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배낭은 한쪽 어깨에 걸친 채 긴 여행으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터미널까지 마중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이네.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있어. 저는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을 했고 준서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보며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곤 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들을 자기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따뜻한 차 2잔을 타서 동생과 마주 앉았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 내 아들이니?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미친 소리를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죠. 하지만 그 눈빛은 완전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백한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익명의 문자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당신의 남동생입니다. 준서는 그 글자를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천천히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다시 물었습니다. 작년 설날 내가 당직이었을 때 너랑 수진이 무슨 일 있었어? 준서는 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시지도 않은 찻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형,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맹세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고.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마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사실이라는 거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죠. 모든 추측과 의심이 제가 사랑하고 어린 시절 내내 지켜주었던 친동생의 입에서 나온 자백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해, 전부 다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싶으니까.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친구들이랑 술 좀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 형은 당직이었고 수진이 형수님은 집에 있었고 엄청 취했던 것 같아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들었어. 한밤중에 깨보니까 형수님도 근처에서 아이를 달래고 있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미쳤었는지 모르겠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기억 안 나. 모든 게 꿈 같았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수님이 임신했을 줄은 몰랐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스쳐 지나가? 내 아내랑 내 형수랑 잤으면서 그걸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야. 준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형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멀리 도망쳐서 일하면서 연락도 끊었던 거야. 형수님이 임신한 줄도 몰랐고 그 아이가 내 아이인 줄도 몰랐어.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장모님이 주셨던 수진의 편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수진은 술에 취했던 어느 날 낯선 남자 바에서의 하룻밤에 대해 썼지만 준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여자는 네가 낯선 남자라고 하던데 알고 있었어?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충격적인데 수진이는 네가 아이 아빠라는 걸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 그 여자는 모든 걸 숨기려 했던 거야. 너도 그냥 장기짝에 불과했다고. 준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넌 네가 실수한 거고 그 여자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 여자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해. 아니, 그 여자는 계획이 있었어. 넌 그저 그 여자가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거나 일시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용한 남자들 중 하나일 뿐이야. 준서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형, 미안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을 풀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때리고 싶지도, 소리치고 싶지도, 저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의 고통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아이가 널 보게 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아빠 노릇 제대로 할 용기 없으면 그 아이 인생에 나타나지 마. 준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뒤돌아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한테 상처 주려고 했던 건 정말 아니었어. 정말 후회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제 아들, 아니, 그 아이는 제 남동생의 아들이었고 혈연상으로는 제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아빠라고 불렀고 매일 밤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고 제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금 느끼는 상실감은 수진의 배신과는 달랐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의 고통과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혈육에게 속았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진실의 껍질을 한 겹 벗겨낼 때마다 더 두껍고 더 씁쓸한 거짓의 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 안에서 아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나랑 그림 맞추기 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얼굴, 반짝이는 눈망울,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천진난만한 미소.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품에 안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아들. 우리 같이 놀자. 아빠 아무데도 안 가.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제 심장의 모든 사랑을 다해 이 아이의 아빠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준서가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리고 매일 밤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결코 아물지 않을 커다란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척해도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아이는 죄가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이가 제 전처와 친동생 사이에 비윤리적인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에게도 수진에게도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마치 실수를 뉘우친 엄마인 양 관심을 가장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어떤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가 막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 씨, 전 부인 이수진 씨로부터 유전자 검사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이와 원고 측의 혈액 샘플 채취에 협조해 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또 무슨 꿍꿍이일까?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와 그 여자는 이미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검사로 결론이 났는데 또 뭘 원하는 겁니까? 법원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청서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전 검사가 내부적으로 진행되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 서류를 완결하기 위해 법의 감독하에 공식적인 유전자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친모임을 증명하고 제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들춰내서 법원을 설득해 양육권을 공유하거나 최악의 경우 양육권을 완전히 되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혈액 샘플 채취에 동의하고 모든 절차를 감독할 것을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것은 투명해야 했고 어쩌면 이것이 또 다른 진실을 밝혀낼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원 서기와 양측 변호사의 감독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 왜 병원 가요? 저는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그냥 잠깐 검사만 하는 거야, 아들.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라고.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아이만을 좇고 있었죠. 처음으로 수진의 눈빛에서 무언가 진심 어린 감정을 느꼈지만 제 신뢰는 이미 영원히 사라진 후였습니다. 샘플 채취 후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정의가 한 아이를 보호할 만큼 현명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3주 후 결과가 법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임 변호사와 함께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수진도 와 있었죠. 법원 서기가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엄숙하게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혈연관계 감정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수진 씨와 해당 아동의 DNA 샘플은 국제감정 기준에 따라 7개의 대립유전자 좌위에서 불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재판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 변호사를 돌아보자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기에게 되물었습니다. 결과가 확실합니까?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한 원본이며 직인이 찍혀 있고 오류는 없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부서져라 쥐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저 여자, 이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분만대에 누웠던 저 여자가 친엄마가 아니라니. 판사는 수진을 보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한참 후에야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진 측 변호인인 조현아 변호사가 즉시 일어나 병원 서류 재확인을 위해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끔찍한 무언가가 방금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아들도 제 동생의 아들도 그리고 수진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뒤바뀐 아이, 병원에서의 실수, 아니면 어떤 어두운 음모?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절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아이를 낳았어요. 준호 씨. 똑똑히 기억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에 앉아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도, 혈연도, 어떤 서류도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아이가 뒤척이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빠,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아빠야. 아무도 그걸 바꿀 수 없어. 진실이 무엇이든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법정에서의 충격 이후 저는 오랫동안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의 2년 동안 키운 아이는 제 아들도 수진의 아들도 제 동생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지? 내 친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죠. 매 순간 저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지는 재판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갔고 그 후로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해야 마땅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차가운 동정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명예뿐만 아니라 친자식까지 잃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임 변호사를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겠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매일 밤 제가 안고 자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와 전처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다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임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부터 시작하죠. 제가 아는 의사 중에 행정실에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출생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병원 기록에는 수진이 출산한 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자는 10년 이상 경력에 꼼꼼하고 헌신적이기로 유명한 김선영이라는 수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근무 이후 김선영 간호사는 아무 이유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직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자 병원 인사과에서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류에는 옛날 주소가 남아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더군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저와 임 변호사는 즉시 그날 밤의 모든 산모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자연분만 사건, 제왕절개, 이건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중 수지는 5번째로 남자아이를 낳았고 아이에게는 비베고라는 식별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지아라는 다른 산모 역시 같은 시간에 남자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식별 번호는 비배규이었습니다. 제가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같은 신생아실에 있었나요? 네, 하지만 한지아 산모의 아이가 황달기가 약간 있어서 몇 시간 동안 따로 집중 관찰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남자아이, 근무 직후 사라진 간호사, 제가 키우는 아이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아이를 낳은 수진마저 그 아이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 저는 임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죠. 신생아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혹은 고의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산모 한지아 씨의 옛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집주인은 한지아 씨가 거기 살았던 것은 맞지만 출산 후 바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보증금도 안 받고 그냥 갔어. 애기 데리고. 근데 가끔 간호사복 입은 여자가 찾아오는 걸 몇 번 본 것 같아.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 묘사는 김선영 간호사와 일치했습니다. 새 주소를 물었지만 집주인은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인 인천으로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저는 기자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그 지역 보건소에 정보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틀이 걸려 마침내 한지아 씨가 아들과 함께 변두리 주택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결혼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 관련 서류 확인차 왔다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의심했지만
아이 사진을 찍는 것에는 동의해 주었죠. 그 아이는 한 살이 좀 넘어 보였고 숱이 많은 머리카락에 얼굴에는 저를 기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 작년 제 생일 영상을 틀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안고 케이크를 자르던 모습이었죠. 저는 눈매, 입매, 그리고 콧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영상 속의 아이는 제가 오늘 만난 그 아이만큼 저를 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임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와도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임 변호사는 침묵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의 친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뒤바뀐 겁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임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결론. 박준호 씨와 해당 남아는 부자 관계가 성립함. 친자 확률 99.999%.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변두리 낡은 집에서 살던 그 아이. 가난한 산모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바로 제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키워온 아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매일 밤 제 품에서 잠들던 그 아이는 저와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고통스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제 것이 아닌 아이에게 사랑을 주게 하고 제 진짜 아이는 다른 삶 속에 조용히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제가 친아들처럼 사랑한 아이, 다른 한쪽은 제 진짜 핏줄인 아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심장과 혈연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마치 심장에 밝힌 칼날처럼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굵게 인쇄된 결론은 제 영혼을 후벼 팠습니다. 저와 함께 사는 아이는 친아들이 아니었고 변두리 낡은 집에서 사는 아이가 바로 제 핏줄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잠든 아들을 보았습니다. 동그랗게 말린 속눈썹, 제 손가락을 꼭 쥔 작은 손, 제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규칙적인 숨소리. 아이는 자신의 인생이 악랄한 장난처럼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울었고 제가 퇴근하면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핏줄이 아니라는 잔인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아이는 여전히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친아들이 한지아 씨와 함께 사는 그 낡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검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지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은 작았고 낡은 침대가 벽에 붙어 있었으며 아이 장난감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제 친아들은 요람에 누워 플라스틱 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이를 진짜 핏줄이라는 진실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아 씨,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녀는 놀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이가 저랑 너무 안 닮아서 의심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가난해서 검사나 소송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이 아이는 하늘이 주신 인연이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요.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신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여자.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제가 낳은 아이를
넓은 모성애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한지아 씨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축축한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해해요.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니까요.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붙잡을 수 없겠죠. 하지만 부탁이에요. 갑자기 데려가지는 말아주세요. 아이는 저한테 익숙해졌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끔이라도 찾아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친아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면 법은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어떨까요? 제 마음의 고통을 메우기 위해 자신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안아준 여자에게서 떼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무거운 머리로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도 먹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제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 곁에 앉아 심장이 두 개로 찢어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퀵서비스 기사가 발신이 넘는 갈색 봉투를 배달했습니다. 안에는 둥글고 단정한 글씨체로 쓴 손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 끝에는 김선영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낳던 그날 밤 근무했던, 그리고 2년 동안 사라졌던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박준호 선생님께 저는 지난 2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을 담아 이 편지를 씁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한 산모가 과다출혈을 일으켜 새벽 2시까지 처치해야 했죠. 신생아들을 분만실에서 신생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발목에 채우는 식별표 번호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탈진 상태였을 뿐입니다. 실수를 발견했을 때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징계를 받을까 두려웠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선생님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이름이 검사 서류에 오른 것을 보고 진실이 드러났고 제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두 아이가 사랑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핏줄은 다르지만 그 아이들은 죄 없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 수진과 한지아 씨가 겪은 모든 일이 지친 한 사람의 몇 초간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니. 인생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것. 저는 고개를 들어 책상 위에 두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키우던 아이, 다른 하나는 제가 방금 만난 친아들이었습니다. 두 개의 눈빛, 두 개의 미소. 하지만 둘 다 제 숨을 멎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 모두를 지킬 것입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아이를 계속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아들도 데려와 마치 부서진 운명의 두 조각처럼 형제처럼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아 마땅한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서 제가 가진 모든 사랑으로 모든 조각을 다시 이어붙일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3개월 후 저는 공식적으로 두 아이를 모두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심지어 비난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핏줄도 아닌 아이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데 DNA, 결과 하나 때문에 이름도 얼굴도 낯선 아이까지 데려왔다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두 아이는 실수가 아니었고 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인생의 두 조각이었습니다. 한쪽은 심장, 다른 한쪽은 혈연. 저는 어느 쪽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빠와 아들 둘뿐이었던 아파트에 이제는 작은 침대가 하나 더 놓였습니다. 우는 소리,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소리가 더해졌고 제가 퇴근하는 저녁마다 방 안 가득 까르르 웃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키우던 아이, 실수 속에서 아들이라 불렸던 그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핏줄인 아이는 아직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날이 갈수록 친근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기다리고 곁에 있어주고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었던 것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제 친아들의 어머니였던 한지아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법원에서 양육권 합의서를 작성한 후 제가 아이를 공식적으로 키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누구보다 아이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10월의 어느 늦은 오후, 저는 대학 동창회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려다가 과거와 마주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듭 짓기 위해서. 동창회가 열리는 작은 카페는 익숙한 골목, 늙은 느티나무 아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모두 모여 있었죠. 인사소리와 웃음소리가 방 안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페 구석에 앉아 있는 수진, 제 전처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긴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침묵의 고갯짓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창회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테이블의 양끝에 앉아 옛 이야기와 대학 시절의 철없는 농담들을 조용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날 무렵 그녀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좀 걸을 수 있을까?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로수길 아래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늦가을에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날 미워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아마 다시는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비록 누구의 핏줄도 아니지만 그 아이는 진정한 아빠를 얻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난 더 이상 엄마가 될 용기가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자기 엄마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물어본다면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끔찍했던 일들은 말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엄마가 자기를 정말 사랑했다고 믿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아내였고 함께 잠들었고 저를 위해 아이를 낳았고 배신했고 길을 잃었고 스스로 만든 수렁 앞에서 무너졌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묻는다면 엄마가 자기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고 말해줄게. 수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없이 그저 눈물이 흘러내려 목에 두른 얇은 스카프를 적실 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될 수 없었던 엄마의 목까지 훌륭한 아빠가 되어줘서. 그리고 그녀는 한 시절을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두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베개를 껴안고 다른 아이는 제 품에서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죠. 저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질문도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심장을 선택했고 심장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각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그리고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인생이 몇 번이고 우리를 뒤바꿔 놓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 저는 두 아이 모두를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제 친아들이고 하나는 제 심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비록 핏줄은 다르지만 둘 다 제 인생의 살과 피입니다. 저는 완벽한 남자는 아닐지 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아버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인생이 늘 공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사랑한다면 모든 상처는 결국 마음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서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올바른 방식의 사랑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이 될 것이라 믿으십시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저희가 더 많은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